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소 시간입니다.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최병묵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전해드린 대로 오늘 오전 10시입니다. 국민의힘 새 당대표가 선출이 되는데 마지막까지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누가 최종 승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세요? 글쎄 서로 계산법이 좀 달라서 예.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려운데요. 흔히 얘기하는 이제 포용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후보가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같은 기자들의 일반적인 관측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김문수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장동혁 후보 계산은 좀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포용을 얘기함으로써 김문수 후보한테 떨어져 나오는 표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 예. 이제 이른바 강성 지지층들이죠. 거기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아서 그 표를 본인이 흡수하겠다는 전략이. 그걸 이제 지금 두 사람밖에 예.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그걸 흡수하면 그게 오히려 더 플러스가 된다. 이런 예. 계산법인데 글쎄 어떤 계산법이 맞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상일 부대변인님은 네. 어떻게 예측하세요? 저는 1차 투표 결과라는 것이 쉽게 흔들릴까? 왜냐하면 지지 후보를 정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이유를 다 가지고 했을 텐데 예. 거기서 강성 지지층이 떨어져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과거 이준석 당대표를 선출해내고 그다음에 대통령과 갈등이 있었던 한동훈 대표를 선출해낸 어떤 당원들의 높은 수준을 감안한다면 이번에도 그래도 보수의 좀 품격을 감안한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더 포용적인 후보의 당선을 저는 예측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1차 투표에서 누가 어느 후보가 1위를 했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고 다만 과반 득표를 한 후보가 없다는 것만 저희가 알 수 있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이번 결선 최종 투표율이 본 경선보다 2.16%포인트 상승을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바로 더 결집했다는 예. 얘기죠. 이제 김문수 후보한테 투표했던 본 경선에서 투표했던 지지층, 그다음에 장동혁 후보한테 지지층. 근데 거기에서 사실은 이른바 탄핵 찬성파, 찬탄파라고 하는 후보들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분산되고 또 기존 지지층도 조금 더 강화됐다. 예. 이런 차원으로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탄핵 반대파 두 사람이 결선하는 곳이지만 그러나 관심도가 당원들의 관심도가 조금 더 높아졌다. 그런 점에서 이제 약간 미세하게나마 투표율이 상승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딘가 표심이 결집이 이루어졌고 과연 그게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을지는 저희가 결과를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불출마한 한동훈 전 대표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었죠.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 한 전 대표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두 후보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나가서 우리 당을 필승으로 이끌 수 있는 곳에 적절하게 공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우리 당의 자산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표현하는 최악은 저다. 아직도 많은 당원들께서는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에 대해서 다 용서하지 못했고 밖에 있는 50명의 적보다 안에 있는 1명의 적이 훨씬 더 위험하고 그 조직을 망가뜨리기 쉽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SNS에 최악을 피하게 해달라, 차악을 뽑아달라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다만 최악이 누구고 차악이 누구다라고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이게 사실상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거다라는 해석이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한동훈 전 대표의 글 내용만으로 보면 예. 누구를 지지한 건지 사실 조금 애매합니다. 예. 왜냐하면 최악이라는 걸 관점에 따라서 좀 달리 평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동훈계가 움직이는 방향을 보니까 김문수 후보 쪽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게 그 뜻이겠구나. 이렇게 지금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예. 그게 바로 이제 계산법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전 대표 쪽을 포용하면 이제 이른바 김문수 후보의 원래 지지표가 좀 무너지는 것 아니냐 하는 게 장동혁 후보의 계산인데 그 계산이 맞는지 좀 보자는 얘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동혁 후보는 내부의 적이 더 위험하다라고 하면서 선명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예. 과정에서 보여온 장동혁 후보의 모습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보수 정신, 보수 가치가 아니라 감정과 분노에 기댄 선동 전략으로 일관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보수의 정신,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분들은 그것을 흔들림 없이 예. 가져갈 것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이 적이다. 그러면 탄핵 찬성이라는 것은 헌재가 이미 합헌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탄핵 반대가 반헌법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반헌법의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이 되겠다라고 공식 천명하는 대표를 뽑았을 때 당의 앞날이 순탄할까라는 고민을 진정한 보수의 정신과 가치를 가지신 분들은 고민할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기간 내내 반탄과 찬탄 진영이 팽팽하게 대립을 했었습니다. 당 내홍이 격화되면서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잘 수습할 수 있을 것이냐, 일각에선 분당 얘기까지도 나오는 상황이어서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 지금까지의 상황, 그러니까 오늘 그 대표가 뽑히기 전까지의 상황은 사실 선거 전략상 취한 입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예를 들어서 김문수 후보가 뭐 포용을 얘기했다고 해서 그러면 대표가 된 뒤에 한동훈계 사람들을 대거 당직에 기용하느냐? 아마 그렇지도 않을 거고, 그럼 장동혁 후보가 어떤 내부 총질을 정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러면 본인이 대표가 되고 나서 뭐 한동훈계를 출당을 전부 시킬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는 이게 선거 전략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선거 전략이 이 상태로 돼서 대표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조금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당 운영 전략과 선거 전략은 달라진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인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운영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정도로는 결국 저는 뭐 분당 같은 사태 없이 뭐 일부 내부 갈등은 있겠지만 사태 없이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후보들의 어떤 전략적인 발언들이 있었고 각자의 수습 노력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이세요? 어떻게?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요. 정치를 진짜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출마거든요. 공천입니다. 예. 근데 장동혁 후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은 우리의 대표 선수로는 절대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은 세우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엿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출마가 불가능한 정당에서 정치인들이 남아있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분당의 가능성도 점쳐봐야 하는 것, 범주 안에 넣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워싱턴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새 당대표가 선출이 되면 야당과 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법적인 야당의 대표가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선출되면 대화해야죠. 당연히 대화해야죠. 저는 정청래 여당 대표의 입장과 대통령의 입장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을 받는 순간부터는 여당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야죠. 이재명 대통령 얘기는 결국 정청래 대표와 네. 입장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정청래 대표와 입장이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상은 정청래 대표를 간접적으로 좀 자중하라는 메시지를 저는 보낸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당 대표도 집권 세력으로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예. 하나의 정당 또는 야당처럼 행동할 수는 없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죠. 대통령의 입장은 더 확연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여당 대표의 입장도 야당 대표나 다른 일개 군소정당의 대표의 입장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책임 있는 위치이고, 그다음에 대표라는 자리는 개인이 아니라 그 지위입니다. 제도상의 지위. 그 제도상의 지위가 다른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제도의 안정성도 확보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청래 대표는 저 발언을 어떻게 들었을 것으로 보세요? 사실은 이재명 예. 대통령이 정 대표를 견제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그런 부분인데 정청래 대표는 본인은 그랬죠. 뭐 굿캅, 배드캅 뭐 이런 역할 분담인 것처럼 설명을 해요. 예.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정청래 대표가 얼마 전에 당정 간의 원보이스를 강조했어요. 하나의 목소리를 강조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야당을 만나는데 정청래 대표는 야당이 악수는 사람하고 하는 거다 그래서 야당 대표를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예. 자,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아마 집권당 대표와 대통령이 서로 야당관이 다르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죠. 이런 것들은 자기네들끼리 합의해서 국민한테 설명할 일이지 국민들한테 나는 야당 대표 만나고 집권당 대표는 안 만나도 됩니다. 이거는 정치가 아니죠. 예.
자, 정청래 대표와 오늘 새로 선출될 야당 대표 악수할 수 있을지, 악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지 지금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악수를 할 수밖에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의 생각과 뭐 행동은 나름대로 개별적 차원에선 이해가 되지만 그 큰 차원에서 보면 이 이재명 정권의 어떤 앞으로 나가는데 큰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8.15 때 국민임명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 야당까지 참여를 해줬다면 그 임명식이 그렇게까지 뭐랄까요,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벤트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야당이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굉장히 그 어떤 효과라든가 아니면은 정당성이라든가 명분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갈등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대통령이 무언가를 어젠다를 끌고 가야 되는데 갈등을 일으킨다. 그럼 대통령 어젠다는 갈등 뒤에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될 것이고 사실상의 차기 후보 경쟁처럼 국민들이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자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에 이어 소액 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이른바 더 센 상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반응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자본시장 선진화와 코스피 5천 달성을 위해서 남은 과제들도 최선을 다해 앞장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때 궁지에 몰리니까 기업들에게 도와달라고 손 내밀더니 염치 없이 기업의 뒤통수를 치고 있는 막무가내식 독주라고. 경영계에서는 이 법들 통과하면 한국에서 정말 기업하기 너무 어려워진다라는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지만 민주당이 결국 강행 처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마 지금 집권 초반이기 때문에 강성 지지층의 결집을 이룬 가운데 아마 전국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제 상법 같은 경우는 뭐 일부 긍정적 반응도 있습니다만은 노란봉투법은 기업에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곳이 거의 없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는 또 이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유예 기간 동안에 아마 어떤 식으로 정부 여당이 보완 입법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지켜보고 난 뒤에 평가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일 부대변인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노란봉투법과 이 상법 개정안 파장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여당에서도 긴장감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모법 자체가 명확한 기준들을 세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위 법령에서 이런 명확한 기준들을 세워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게 사내 하청 문제하고 외부의 하청 업체의 문제가 분리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노란봉투법의 그 원청의 어떤 교섭 권한을 인정하는 거는 사내 하청 문제 때문이에요. 사실상 그 경영자들이 그 노동을 쓰면서 내부 직원하고 똑같이 쓰면서 밖에다가 하청업체를 만들듯이 해가지고 쓰는 게 문제였었거든요. 근데 다른 사내 하청이 아닌 하청업자들 같은 경우는 노노 간의 갈등으로 이게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정확하고 좀 구체적인 규칙을 만들어내려고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모호한 부분들을 판단을 받기 위해서 결국 사법부로 달려갈 것이다. 이런 노동의 사법화 리스크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이 이른바 이제 부작용, 반작용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전개가 될 거예요. 이제 그 전개되는 것들이 앞으로 이제 보완 입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기준이 될 거거든요. 근데 여하튼 기업들로서는 새롭게 하청업체들이 이제 원청업체하고 자꾸 뭐 임금 협상을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고 뭐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복잡한 문제를 지금 한꺼번에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유예 기간 동안에 이런 데에 대한 어떤 새로운 기준이 설정이 되면 기업도 거기에 대처하지 않을 수 없는데 여하튼 굉장히 어려운 환경인 것만은 틀림없죠. 지금 일각에선 이 법 개정 후폭풍으로 일자리 축소는 물론 소비자에게
가격 인상이란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우려를 뭐 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안에서도 이 그 하위 법령을 좀 굉장히 세심하게 뭐랄까 고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위 법령을 정비함에 있어서 좀 더 폭넓은 대화와 공감대 속에서 예. 하위 법령을 정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출소한 조국 전 대표의 광폭 행보에 범여권 내 균열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조 전 대표는 오늘부터 민주당 텃밭으로 불리는 호남 지역을 순회하는데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선거운동, 지방선거 운동을 지금 하려고 광주나 뭐 전주를 가는 건 아니다. 동선을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도리, 예의를 갖추기 위한 그런 행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TK 지역에서 제가 좀 여러 가지 행사를 국민들 만나는 걸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지방선거용 일정 아니다, 인간적인 도리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조국 전 대표가 돌아다니면 돌아다닐수록 예. 사실 지지율이 떨어지는 곳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의회의 부작용을 지금 그 정치적 부담을 조국 전 대표는 전혀 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이 지금 그걸 다 덮어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런 상황을 만들어준 게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민주당이 계속 불편하니까 조국 전 대표한테 자중, 신중 뭐 이런 걸 촉구하고 있지만 조국 전 대표는 그 부분에 관해서 거의 신경 안 쓰고 마이웨이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뭐 인간적 도리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문재인 전 대통령 그 만남이나 아니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참배나 뭐 이런 걸 인간적 도리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호남을 돈다든가 아니면 뭐 TK를 그 방문한다든가 하는 식의 그 유권자들과의 직접 접촉, 이런 부분은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 뭐 유권자 직접 접촉해서 뭘 하겠다는 건데요. 그리고 영화 봐가면서 뭐 이렇게 기호 3번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지금 일찌감치부터 그 시동을 거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저 상황이 계속되면 될수록 민주당에서 그 부글부글 끓는 소리가 더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여권 내 우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이런 부글부글 끓는 소리를 조 전 대표가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조 전 대표의 지금 하시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내 갈 길 가겠다 이거 같아요. 그러게요. 뭐 본인들은 과도한 견제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입장을 조금만 바꿔놓고 생각하면 조 전 대표가 하는 행동의 결과, 그거의 책임은 조 전 대표에게도 일부 돌아가겠지만 예. 대통령 특별 사면의 책임으로 돌아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 주셔야죠. 그걸 생각한다면 자중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요청을 드리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특별 사면의 취지에도 어긋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특별 사면의 취지는 뭡니까? 국민 통합을 통하고 그다음에 협치를 통해서 국가가 한 걸음 더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인데 예. 지금 조 전 대표의 행보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은 통합과 협치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갈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의 중심에 자꾸 서는 모양새는 저는 자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최근에 2030 남성 일부를 향해서 극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두고도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030 세대에게 조 전 대표가 2차 가해를 한 거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일부라고 얘기는 했지만 2030 남성을 콕 찍은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역시 본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세대,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치인이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본인을 찍지 않거나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을 상대해서 당신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조국 전 대표가 본인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들을 극우로 지금 몰고 있는 건데, 저런 부분이 자기의 그 지지층을 강화할 수는 있어도 적어도 지지층이 아닌 중도층이나 아니면 반대층을 훨씬 더 단단하게 만들고 중도층마저 외면하게 만드는 효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는 저런 식의 그 전략은 그 어떤 판단 잘못이다 이렇게 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저런 발언을 그 하는 정치인이 그 앞으로 미래를 기약하기가 좀 어려운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지금 여당 내에서도 이렇게 국민을 나누고 공격하는 건 좋지 않다라는 싸늘한 반응이 나왔는데 조 전 대표의 저런 입장 좀 굽히지 않으면서 결국 보수 진영에 반사이익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들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정치에서 최종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 공직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공직이라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뽑아주는 것이죠. 근데 그 주권자를 무시하는 발언을 공직자에게서 듣는다는 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예. 저렇게 이야기하시려면 저는 한 세력, 그러니까 시민 세력의 대표가 되시는 것은 무방하다. 그래서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정치운동을 하시는 게 더 맞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직이라면 예. 주권자들 모두를 조금 틀렸다 하더라도 설득하려는 노력을 해가면서 겸손한 자세로 공직에 임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